본 테이프는 아름다운 사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본 테이프에 대한 판권은 도서출판 아름다운 사회에 있으며 본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내놨던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목은 사실은 좀 의역을 한 거고 원래 원 제목은 How to Slay the Financial Dragon 해서 재정적인 히드라, 그러니까 그 옛날 고대 그리스의 그 히드라라는 머리가 50개에서 100개 정도 생긴 그런 뱀이 있는데 이거를 파이낸셜 쪽으로다가 이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는 우리 생활에 압박을 가하는 걸로 비유를 해서 쓴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재정적인 압박에 그 히드라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게 원 제목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책입니다. 이 제목을 쓴 사람이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윌리엄 스탠마이어라고, 이 사람은 원래 논리학자고 경제, 정치 경제 쪽에 글을 많이 써서 7권의 책을 쓴 사람인데 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정적인 압박에서 많이 벗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사람이 좀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런 재정적인 압박이라는 건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현실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것인지 하는 전략을 명확하게 세운다면은 앞을 본 다음에 똑바로 전진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든지 어느 직장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세상을 보는 한 사람의 시야기도 하지만 상당히 시각이 날카롭고 논리가 정연한 거라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번역을 해서 지금 상당히 국내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테이프로 녹음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 속에서 어떤 줄거리가 과연 이것을 번역한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갖고 했고 미스터 스탠마이어라는 사람은 이 책을 어떤 의도를 갖고 썼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요점을 설명드리는 걸로 오늘 강의를 녹음을 할까 합니다. 이 원래 히드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파이낸셜 드래곤의 원래 비교했던 히드라는 고대 그 히랍의 여러 가지 그 전설 속에 나오는 뱀의 이름인데 목이 50개에서 100개 정도 달린 뱀인데 이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가서 칼로 다 치면 바로 목이 잘라지질 않고 거기서 두세 개의 목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목을 계속 칠수록 머리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더욱더 압박을 가하면서 입에서는 강한 불을 뿜는 이런 그 드래곤, 용의 종류를, 뱀의 종류를 여기서는 히드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드라는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그 다음에 전설 속에서 이 히드라만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상당히 큰 공포에 떨면서 히드라를 피하기 바빴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라클레스, 대단히 그 센 사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이 헤라클레스가 히드라하고 상대를 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같은 방법으로 전부 머리를 자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르는데도 히드라가 계속해서 잘린 머리에서 머리가 두세 개씩 더 나오니까 50개였던 머리가 100개가 되고 100개를 잘라버리면 200개가 나오니까 헤라클레스가 한 발 가만히 뒤에 물러서서 이런 방식으로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번엔 칼을 양손으로 잡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을 양손을 갖고 빼내는데 2개를 자르면 또 4개가 나오니까 칼을 몇 개를 갖고 자르더라도 그 머리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가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잘라가지고는 도저히 상대방하고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헤라클레스는 이 히드라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심장에 칼을 꽂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 정곡을 찌른다 이런 얘기가 있죠. 주변에 아무리 문어 다리를 잘라내더라도 문어가 살아있게 된다면 안 되듯이 히드라의 머리를 아무리 쳐내더라도 히드라는 계속해서 복수화돼서 상당히 머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복잡해서 상대방하고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서 심장에다 칼을 꽂기로 해서 드디어 히드라를 쓰러뜨렸다 하는 얘기가 히드라의 전설입니다. 이것을 스탠마이어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풀었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다. 그런데 이러면 돈이라는 게
틀림없이 처음에는 200만 원만 있으면 생활이 될 것 같았는데 200만 원을 벌고 만족을 했으면 좋은데 그때쯤 가면 다른 것이 계속 생겨서 히드라처럼 이것을 메꾸고 나면 다른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신용카드 갖고 이걸 메꾸고 나면 다른 히드라처럼 이자를 갖고 또 나타나고 해서 파이낸셜 드래곤, 즉 재정적인 압박을 히드라처럼 국민들의 또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이 다가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분명히 사랑을 갖고 결혼을 다 했는데도 이상하게 결혼 상담자들한테 오는 사람 중에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서양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대로 가슴속에 와닿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분명히 처음에는 아무리 어려운 게 있더라도 부부가 합심을 하면 모든 걸 깨끗하게 끝낼 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도 파이낸셜 드래곤, 소위 말해서 아까 히드라 같은 것이 재정적으로 계속 올 때 다툼이 시작된다. 평상시엔 어깨 내밀고 그거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밖에 나가서라도 다른 걸 못하면 그거 극복 못하겠어. 내가 정 안 되면 직장생활하면서 저녁에 나가서라도 대리운전을 하든지 또는 어디 가서 공사판에서 주말에 일을 하면 그거 안 되겠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히드라의 목을 치듯이 해보긴 했는데 이상하게도 몸은 더 피곤해지고 짜증나게 되고 집에 들어오는 차 속에서 신경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집에 들어와 보니까 이 마누라가 자고 앉아있네. 나는 지금 쇠 빠지기라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자빠지 자고 있어. 코도 벙벙 거는 거야. 잘 때 모습이라는 건 사실 못생겼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엔 자는 것도 이쁘다 너는. 이지랄더라고 앉아있다가 나중에 보면 자는 게 좀 입이라도 닫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지금 바쁘게 일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너는 지금 잠을 자빠져 자고 있니? 이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를 결국은 가다 보면은 결국 돈 때문에 문제가 가장 크더라. 이게. 사실 말이죠. 이혼하는 사람들의 여기 뭐 그 비슷한 환경에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가끔 남편이 완전히 부정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결국은 안에 들어가 보면 돈이더라. 이것이 우리나라의 통계가 아니라 스탠 마이어가 쓴 이 책 안에서 미국의 통계를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그거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돈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이 쥐어지지 않으면 늘 압박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인간다운 행동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악순환이 돼서 자기 가슴 속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퇴행적인 소위 말해서 물러나는 적극적인 자세가 자꾸만 사그러들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동기동창들 모이는 모임에 갔는데 말이죠. 요즘에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 끼고 나타나면 상대방이 벤츠를 타고 나타나도 별로 부러운 게 없었다고. 그 사람을 차지할 때까지는. 안 그래? 근데 나중에 동창회 딱 가려고 보면 동창회 누가 오는지부터 전화해봐요. 걔 온대니? 나 걔 꼴보기 싫어서 안 가겠어. 걔가 꼴보기 싫은 이유를 가만히 보면 자기한테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나는 프라이드 타고 나타나는데 그 자식이 벤츠를 타고 나타나는 거야.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떤 놈을 물었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벤츠를 타고 나타나는 그 자체가 싫다고.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돼 있을 때 신경질 난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뒤돌아보려고 그러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남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비판하기보다는 반성하기보다는 남의 잘된 걸 가끔 시기 질투를 한다. 그게 사실은 말이죠. 사람의 마음에 근본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파이낸셜 드래곤이라는 게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난 동양적으로 번역을 해드리고 싶다. 사실은 정말로 사랑이 식지 않는 거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두 사람만 매일 만나고 앉아서 얼굴 쳐다보면 좋아해야 돼. 그냥 바로 흥분되고 말이야. 몇 번 만나다 보면 자꾸만 흥분의 도수가 떨어진다고. 그걸 경제학적으로 관계 조형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밥을 먹고 싶을 때는 짜장면 냄새만 맡아도 그냥 위액이 다 올라오고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서 5 그릇을 먹을 것 같지만 첫 번째 그릇 맛배기 주면 후딱딱 먹고 2 그릇째 손대고 3 그릇째는 이걸 먹을까 말까. 벌써 이런다. 가정생활, 부부들 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한임은, 소위 말해서 한임은 피어리어드라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그 가장 좋았을 때 우리를 한임은 간다고 그러잖아요. 신혼 기간이라는 게 있다고. 처음에 만나서 아무리 이뻤어도 말이에요. 6개월, 1년, 2년 지나기 때문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슬슬 돈이란 녀석이 그 사랑을 깨고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파이낸셜 드래곤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히드라, 즉 재정적인 히드라가 슬슬 그 우리들 겉으로 오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히드라를 잘라낼 때 칼이 많으면 잘라지면 좋겠는데 칼이 많아갖고 잘라지는 게 아니더라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을 치고 나면 두 개 목이 올라오니 당할 재간이 없다 이런 얘기.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미국의 경우는 쓰리잡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은 크죠? 처음에 신혼살림할 때는 100만 원, 150만 원이면 상림이 됐었는데 말이에요. 애가 나는 거예요. 애가 날 때 기쁘다고 계속해서 박수치고 해피 벌스데이 했잖아. 근데 이 자식이 크면서 말이야. 옆에 있는 집 아이는 자꾸만 영어 학원에 가는데 얘는 집에서 테이프 들려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보내주고 싶거든. 그렇다면 그 돈을 일단은 끌어서라도 보내줘야 되겠다. 그 돈을 갚기 위해서는 내가 튀어나가야 되겠다 하고 가만히 있던 부인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부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 돈에 대한 욕구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부가 보시는 분 중에 한 사람이 안 번다고 해서 그 생활이 안 되는 겁니까? 되긴 돼요. 생활 같지를 않아서 그렇지. 비교적으로 옆집하고 자꾸만 비교를 함으로써 자기가 자꾸만 디그레이드, 밑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튀어나가게 돼 있어. 여보, 내가 집에서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네. 얘를 가리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일을 해야 되겠어 하고 여자분들이 보험회사가 됐든 뭐가 됐든 나가기 시작한다. 또는 동네에서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한다. 얘야.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해서 나가서 버는 돈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집에서 놀면서 다른 거 베이비시터를 둔다든지 이렇게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낸다든지 해서 그 차액이 엄청나게 남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남질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는 것보다 나가는 지출이 거의 같거나 어떤 데는 많은 때가 많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여보 당신만 뛰어서는 안 되겠군 그래. 그럼 나도 직장 다니고 나머지 시간에 다른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해서 어떤 사람은 투잡이 아니라 쓰리잡을 갖는 사람도 있다 이게. 여기 책에 예로 나온 게 은행원이. 은행이 일찍 끝나니까 은행 끝난 다음에 저녁 때 가서 한탕 뛰고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미국에 다 주 5일 근무제니까 이 사람은 은행에 있으니까 그래도 회계에 대한 센스가 있으니 일반 회사의 회계 장부를 정리해 주는 걸 주말에 가서 한다 이게. 옳지. 쓰리잡까지 가니까 히드라가 나타나는 걸 칼을 세 자를 잡고 목을 치려고 대든 거나 뭐가 다르냐 이게. 그런데 세 자루에다 목을 다쳤으면 얘가 죽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히드라를 치고 있는 칼의 힘은 계속 들어가는데 자기의 힘은 자꾸만 빠져가는 거예요. 어느 날 쓰리잡을 갖고 있던 사람이 병으로 며칠 쉰다 이게. 주말에 일 못해요. 저녁에 일하던 거 못해요. 수입 줄지요. 모든 예산은 전부 거기다가 멱에 차게끔 전부 예산은 잡아놓는다 이게. 나중에 하게 되면은 일단 급한 대로 은행에서 내가 2달 쉬는 동안에 깔아다 묶어라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어넣는다고. 그리고 나서는 그 대출 이자가 또 나오는 것까지 더 하려니까 쓰리잡을 훌로 뛰더라도 늘 멱에 차는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결 방법은 2가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동양적으로 산다면.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그건 깨끗이 끝나는 거야. 옆집에서 벤츠를 타고 다니던 옆집 아이가 영어 학원을 가든 개인 교사를 시키든 우리 애는 안 시키면 되는 게요. 그런데 제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그게 가능성이 있느냐? 여러분 애를 길러보셔서 알겠지만 그거는 지옥에 있는 것보다도 더 싫다 이게. 그래서 엄마들이 또는 아빠들이 투잡, 쓰리잡을 갖고 뛰어나가려고 그러는 행동이 나오는 거야.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이런 파이낸셜 드래곤, 소위 말해서 재정적인 압박을 집어넣는 걸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요즘에 그런데 더욱 심각하게 우리 주변에 몰려오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의 시대가 대단히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놀드 토인비가 됐던 세계적인 석학들은 21세기를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분명히 명명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9.11 테러가 미국에서 난 이후에 10월달 한 달만 전체적으로 실업자의 숫자가 41만 명을 넘어섰다고. 미국에서. 아무도 9.11 테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 안 했다고. 감히 미국의 중심부인, 심장부인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테러로다가 무너뜨리라는 걸 생각 못했어. 20세기, 21세기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이제 전 세계는 불확실성에 많이 빠져들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이 늘 불안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41만 명의 실업자가 한 달에 생겨가지고 그것이 어떤 여파를 미치게 되느냐면 41명이 자기가 했던 직업을 관뒀을 땐 자기가 다니던 직장보다는 디그레이드 시켜서 더 나쁜 직장 속에서 직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SK를 다니다가 그만뒀어. SK를 다니다가 그만둔 건 쉽게 얘기하면 잘린 거 아닌가 봐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잘린 사람이 더 많은 몸값으로 가는 걸 잘렸다고 얘기 안 하지. 그건 스카웃된 거지. 근데 대부분 실직을 당하는 사람은 잘린 거야. 잘렸다는 건 거기서 경쟁력이 없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잡, 일자리를 찾아갈 때는 전에 있던 자리보다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과거에 연봉이 1억이었으면 7천만 원만 주더라도 갈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돼 있는다 이거지. 이게 바로 일자리의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밑으로 한 단계 낮춰서 밑으로 가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 중에 실력 없는 놈이 또 잘려 나가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럼 그 사람들은 7천만 원 받던 사람이 다른 데 가면 6천이나 5천만 원짜리 일자리를 찾게 돼 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면 가계, 즉 집안의 소득 자체가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일자리의 악순환이라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다른 테이프나 또 여러분 책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평생 직장은 없다고 그랬어요. 평생 직장은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평생 직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착시현상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까 오기 전에 한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어. 이제 내년 1월 달이 정년이라 무슨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그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60세인가 61세가 정년이에요. 앞으로는 61세까지 훌루 한 직장에서 버티더라도 그 다음 75세, 80세까지 사는 고령화 시대라는 게 같이 온다는 걸 늘 염두에 같이 둬야 돼. 우리 마음대로 생명의 연장, 이번에 황우석 교수. 이런 케이스 보세요. 프라이드 오브 코리아. 한국의 자랑이야, 정말. 줄기세포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폐렴이다, 폐암이다. 그럼 상대방의 폐암 걷어내고 건전한 폐암 줄기 갖다 세포 집어넣어서 줄기세포 만들어서 폐를 생성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징그럽게 100세 이상 120, 30세가 사는 게 현실화될 건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에 61세면 뭐 할 거냐.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보장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계셔야 됩니다. 본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다른 데로 스카웃돼 가는 거 아니면 반드시 디그레이드 될 때는 자기의 몸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컴이 줄어서 반드시 파이낸셜 드래곤, 재정적인 압박을 더 당하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생활을 줄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생활을 하고 있던 걸 줄인다는 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사람이 한번 생활을 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로 뒤로 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파이낸셜 드래곤은 나를 쳐들어오고 있는데 자꾸만 다리를 자르려고 다른 돈을 벌려고 애를 쓸 거 아니냐. 이게 내 수입은 줄어드는데도. 정신 차리면서 거기서 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스탠 마이어가 얘기한 바로 파이낸셜 드래곤. 이 재정적인 이 히드라를 늘 어떻게 죽일 것이냐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불확실성의 시대에 두 번째 스탠 마이어가 얘기한 게 뭐냐. 일자리가 자꾸만 떠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에 가는데 미국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은 이미 선진국이라 해외로 전부 일자리를 뺏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웬만한 일자리는 전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하든지 아웃소싱으로 외국에 보내서 하게 돼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일들을 본인이 경쟁력을 갖춰서 그 안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의 일은 그 일이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잡, 일을 찾든지 아니면 미래에 늘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건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서 스탠 마이어가 얘기를 한 거고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쟁력만 기르고 있다 보면 새로운 일은 늘 더 생기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히드라를 죽이는 방법은 심장에 칼을 꽂는 방법은 자기의 경쟁력을 높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칼, 소위 말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저는 스탠 마이어의 얘기를 좀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낫다. 이런 말이 이 책에서 의역으로 나옵니다. 옛날에는 밥 못 먹어도 그냥
공자맹자처럼 왈하면서 샌님처럼 학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선일 때가 있었다 이거야. 21세기로 갈수록 사회는 상당히 각박해집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돈 넣고 돈 먹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모든 사람의 판단 기준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과 그 사람의 인컴, 수입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나 우리 집안에 전주이씨 28대선 무슨 소령대군 이거 소용없다 이게. So what? 그래서 뭐야 너 연봉이 얼마야? 바로 나오는데 연봉이 2,800인데 그럼 저리가 가 이 새끼야. 이게 되는 거야. 아무 소용없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옛날에 그런 시대는 그게 상당히 중요했어. 요즘에 집안이 좋다라는 건 유산을 많이 물었거나 유산을 불릴 수 있다는 건 능력이야. 옛날에는 공생원처럼 공부나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였지만 앞으로는 더더욱이 파이낸셜,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최고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서 평생 직장보다는 평생 직업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사자 붙은 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거를 가려고 하고 자제분들도 전부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거를 보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한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낫다 이랬는데 경쟁 사회에서는 아무도 생존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고 계시는 직장을 가만히 보시라고 여러분 투잡이나 지금 이렇게 사이드 잡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여러분 직장 내에서 경쟁력 없으면 다음 달에 순위 바뀌면 쥐뿔도 아니요. 직장 내에서 자기가 매출액 얼마 하겠다고 그런 거 못 올리고 있으면 그냥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는다면은 거기서 아웃되는 거다 이거야.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거를 거슬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키포인트가 생존력을 높이는 거야. 그걸 surviving이라고 그러죠. surviving power. 생존력을 늘려야 된다고. 생존력을 늘린다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생존력을 얼마만큼 늘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구단을 외우는 놈하고 저쪽에 인도에 뭐 18단을 외우는 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녀석이 앉아있으면 수학 문제를 누가 빨리 풀겠냐 말이지. 그렇죠? 경쟁력을 높이고 생존력을 높이는 게 앞으로 생존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거기에 무슨 족보를 갖다 들이대봐 아무 소용없어. 박사면 뭐야? 연봉 얼마야? 딱 나오면 끝나는데. 내가 박사면 뭐하냐고. 내가 여러분들보다 돈을 못 벌면 이 자리에 서서 이런 강의하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돈 버는 방법은 이겁니다 하면 내가 미친놈 아니에요? 그것은 방법, how to. 지나온 사람이 볼 때 또는 이런 스탠마이어 같은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리 정연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다시 이번에 강의하려고 다시 한번 재독을 하면서 말이죠. 상당히 논리가 정연하구나 한 말씀을 제가 의역을 해서 한국적으로 우리의 또 여기 토양에 맞게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의역을 하는 중인데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 아버지 혼자 벌어서 살았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책에서 얘기한 게. 아까 얘기했던 파이낸셜 히드라는 마음만 팍 가라앉히고 있으면 쥐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쉽게 말씀드리면 옆집이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만 안 하고 살면 깨끗이 끝나. 그런데 21세기, 20세기를 살아가거나 21세기를 살아갈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적인 평화로움은 점점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말씀은 욕망이 사람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파이낸셜 드래곤이다. 동양적 사고로 뭐 욕망만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욕망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고집멸도. 그 고통이라는 건 집착하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집착. 저걸 가져야지, 저걸 사야지, 저 여자는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이러는 데서 집착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칼부림 나고 말이지. 우리 애는 반드시 서울대학을 보내야 돼, 하버드 대학을 보내야 돼. 집착. 근데 그러면 집착을 끊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는 파이낸셜 드래곤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말로 하면 이게 집착이에요. 파이낸셜 드래곤이야. 애를 인류학원을 보냈다고 쳐봐. 맨날 걔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싶고 조금만 돈이 더 생겨봐. 가정교사로 집에다 데려다 놓고 싶어. 그게 파이낸셜 드래곤이지 뭐야. 히드라. 그게 우리한테 21세기에 오는 가장 큰 욕망의 큰 히드라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는 재미난 얘기를 발견하게 돼요. 목이 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라. 기똥찬 말이에요. 목이 마른 다음에 물을 파기 시작하면 우물 파다 죽어요. 늘 미래를 대비해서 우물을 파놓는 지혜로움을 가져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 책 번역하면서 음물은 목이 마르기 전에 팔아. 기똥찬 말이야. 나는 늘 사람들한테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내가 강의할 때 늘 미래 대비하라. 똑같은 거 아니야. 늘 미래 대비하셔야 되는데 닥쳐야 그때 비로소 자기가 스스로 어그머니나 사는 걸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이런 책이 됐든 제 강의가 됐든 이런 테이프를 들으시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먼저 많은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미리 예측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먼저 얘기한 거를 참고로 해서 미래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준비를 안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시점이 되면 나 목마르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스탠마이어가 목이 마르기 전에 음물을 팔아. 아주 좋은 얘기야. 평균 미국 사람의 경우에 6번의 직장을 이동하는 걸로 돼 있다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한국은 앞으로 제 생각엔 10년 안에 모든 사람이 거의 5, 6번의 직장 이동을 해. 이미 제 주변에 저희 때만 해도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뭐예요? 정년퇴직하는 거예요.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나도 어렸을 때 경찰이 됐던 정년퇴직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 우리 시대에 정년퇴직하는 모습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더 좋은 잡 있으면 옮기는 거야. 자기의 경쟁력 있으면 더 많은 봉급 주는 대로 가는 거라고. 나는 삼성이 됐든 이런 데 가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그 회사가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껏해서 정년이 있는데도 58세야. 그건 정년이라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75세, 80세까지 일해야 하는데 58세에서 나와서 뭐 할게. 제 생각엔 13년에서 15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5등에서 7등 안에 들어가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만 하면 선진국 진입을 점잖게 했는데 그때쯤 되면 모든 대한민국의 웬만한 직장인들은 5번에서 6번에 지금 현재 미국 사람이 직장을 이동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 상태에서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예측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미리 그 길을 간 선진국에 어떤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대로 역추적해서 우리가 몇 년 후면 그렇게 되겠다 하는 방법을 역추적해내는 방법이 있죠. 저는 지금 2가지 방법을 다 골고루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반드시 선진국에 들어가면서 상대적 빈곤감, 평생 직장의 파괴, 그리고 고령화 시대가 온다고. 그때 5, 6번의 직장 이동은 누구나한테 있을 것이다 라는 스탠마이어의 지금 미국의 상황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토끼는 적어도 3개의 굴을 파놓는다 하는 말이 제 가슴에 또 딱 와닿았어요. 산토끼 얘기예요. 난 몰랐네. 처음에 이거 번역하면서 내가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면서 여기저기서 물어봐서 알았어. 산토끼는요, 반드시 굴을 3군데 뚫어놓는데 그 미물이 3군데 굴을 뚫어놓는 이유가 뭐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피할 수 있는 구멍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얘기인데, 만물의 영장이란 사람은 한 구멍만 파면서 바보 멍청이처럼 돌진하다가 큰일이 딱 생기면 이게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거지 하면서 매일 술 먹고 자기를 한탄하고 히드라하고 그때부터 싸우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스탠마이어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더라고. 산토끼는 반드시 3군데 굴을 파놓는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얘기야. 그 미물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내가 10년, 15년 후에 세상이 그렇게 변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데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야. 배짱이 더럽게 좋든지, 하나는 미련 곰팡이 같은 놈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앞으로 더욱 문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걱정이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이 말이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데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보다 그렇게 빨리 간 선진국이 흔들거리고 있어요. 베이비붐 시대라고 해서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시대가 이제 노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완전히 역삼각형이 되는 거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붙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얼마나 밸류,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난 개인적으로 몹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아니라 한국경제연구원이 됐던 한국의 주요 경제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 2043년이 되면 현재 국민연금의 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자리예요.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2가지 방법밖에 없어. 하나는 연금을 줄여서 주든지 그 다음부터, 하나는 지금에서부터 세금에서부터 연금을 더 많이 걷든지.
나 지금 만이네요. 나 그거 얼마 주는지 물어봤어. 마침 다행히 내가 정확히 60세 될 때부터 나오더만. 나는 그 시작할 때부터 냈기 때문에 착실히 냈어요. 많이 냈더라고. 한 달에 109만 원 줘요. 11년 후에. 109만 원 갖고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억지로 생활은 되지. 웰빙.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미래에 대한 게 그 109만 원도 깎일 가능성이 엄청 높다 이거 아니야. 원래 예전에 내가 10년 전에 볼 때 그때 150만 원 준다라고 기억이 됐는데 이게 깎여서 109만 원이요? 앞으로 더 깎이게 생기고 내는 건 더 내기게 생겼다고. 그 돈이 있으면 매달 내가 35만 원씩인가 들어가더라고. 그걸 차라리 개인 복리로 계산을 하면 그거보다 훨씬 나아요. 거기다 개인 복리 계산한 거는 나중에 내가 죽잖아? 그럼 집사람이 됐든 애들한테는 가는 유산 상속이나 되지. 개인 연금으로 된 건 집사람한테 가는 건 40%인가 되고 애들한테는 아예 안 가. 끝이요. 스탠마이어가 얘기한 게 뭐냐? 선진국 국민연금의 허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법적으로 제약만 안 받으면 복리로 계산을 해서 지가 저축하는 게 낫다. 즉 국민연금이 됐든 노후 대책을 믿지 마라. 맞는 얘기예요. 그것만 갖고는 절대적으로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절대적으로 웰빙, 참사리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죠. 이 스탠마이어는 그런 미국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미래가 불안하면 미래를 쳐다볼 수 있는 성공 자문자들을 찾아가라. 맞는 얘기예요. 저는요, 제가 박사 아니라 헬베레도 나는 회계를 할 땐 회계사한테 다 줍니다. 세무관계가 있으면 세무사한테 연락한다고. 부동산 관계가 있으면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각 에어리아는 반드시 전문가가 있게 돼 있어요. 제가 만물 박사가도 아니고 만물 박사가 될 수도 없고 돼도 소용도 없어. 될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래에 대한 성공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스탠마이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길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먼저 선진국 생활을 많이 했고 230개 나라 중에 170개국을 다니면서 그 나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제 눈으로 본 사람이고 6년 동안 미국에서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지금도 끝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는 지표를 주는데 이 스탠마이어가 그런 일을 미국에서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들한테 모든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삶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자기의 전문 분야가 다 있으니까 늘 성공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다면 미래 전문가들을 찾아가라. 여러분들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엘빈 토플러 그리고 존 나이스비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 같은 박사들 한 20, 30개 갖다 줘도 안 바꿀게 아마.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세계 움직임을 우리보다 손바닥처럼 더 잘하니까 우린 그 사람들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 그러나 한국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도 그나마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데서 보시면은 앤서니 로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짐 론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사람 너무 잘 알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다음에 라포네온 힐, 생각의 부자가 세상을 이끈다라는 저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전문가들이고 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최대한 해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다 이거지. 미래를 쳐다본다는 건 대단히 소중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쳐다보는 능력이 굉장히 낮다고. 왜 그럴까? 정상에 올라가 보질 않았어요. 다양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미래를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은 두 군데서 가질 수 있다고. 하나는 본인이 정상에 올라가 보든지 정상에 올라가 보면 다음 꼴이 보이는데 그 정상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거야. 두 번째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게 뭐야? 선지자들에 대한 강의나 책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늘 되새기면서 유추 해석하면서 그 사람들을 복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늘 성공자들 옆에서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갔는지를 늘 복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기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갖다 붙이면 청출어람이 되는 거야. 스승을 능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스승 거에다 자기 거를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어야 발표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황 교수 말이에요. 황우석 교수의 스승이 없었겠냐고. 그 사람보다 황우석 교수가 청출어람이다. 황우석 교수가 이번에 노벨상을 탈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있는 누가 황우석 교수의 근본 위에 더 강한 거를 집어넣었을 때 청출어람이 돼서 노벨상을 타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게 청출어람이다.
이 안에 또는 이 테이프를 듣거나 제 책을 읽는 사람 중에 틀림없이 저보다 훨씬 더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봐. 그런 사람이 나오길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목이 쉬어가면서도 강의를 하는 거야.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땐 정통종업영어, 수학 공부를 할 때 수학 정석 1, 2를 배웠어. 정석 1, 2가 그렇게 많이 팔린 이유가 그 정석 1, 2가 가장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해도 복제하기가 가장 쉬워서 쓴 책이야. 거기에 그거를 공부하고 대학을 나오고 유학 갔다 온 놈이 나중에 그 책을 쓴 사람보다 청출어람이 많다고. 바로 그런 코스를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바란다. 이게. 이것도 똑같은 책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얘기가 그거다. 이제 앞으로는 고소득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스탠마이어가 그대로 했어요. 첫째, 우리가 그렇게 우상화처럼 생기던 의사들이 요새 헤매고 있다고. 의사들이 좋은 병원에, 종합병원에 내과과장 정도 하면 연봉이 1억 5천이 안 넘어요. 처음에 인턴 레지던트 거치고 나오면 평균 한 5, 6천만 원은 받으니까 일반 셀러리맨이 거의 부장 이상의 봉급은 받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내과과장 가서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7만 명이라고 지금. 예전엔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이 의사의 집이었지만 요즘엔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 의사의 집이 아니잖아.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근데 더욱 중요한 건 선진국으로 갈수록 의사란 직업은 여기 혹시 의사 계시면 용서하세요? 이건 점점 상대적으로 찌그러는 직업이요. 미국 같은 경우엔 소송에 너무너무 시달리고 있다라고 스탠마이어가 얘기해요. 사실입니다. 옛날엔 의사가 사람 잘못 건드려가지고 깜빵 가는 거 봤냐고. 선진국에선 수시로 들락거리고 소송이 아주 얽매이는데 그게 선진국 사회다 이게야. 모든 국민이 똑똑해지는 거야. 옛날엔 병원 갔다 아파서 죽어도 그냥 내가 잘못해서 죽고 그저 내 병이 심화가 돼서 죽었는 줄 알고 다 치부했다 이게야. 앞으로는 의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문을 안 여는 데가 세 군데예요. 의료업계, 법률업계, 학교. 앞으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장담하지만 이건 100% 다 개방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 대학교가 330개인데 대강 4년대 대학이 165개고 2년 대학이 165개인가 그래 대강 내 기억이 맞다면 그 중에 제 생각은 거의 40%는 문 닫아야 돼. 학교도 아닌 학교가 너무 많아. 그런 학교 나와서 경쟁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트레이닝을 받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학교가 수두룩 탁상이고 수두룩하다고.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한국 내에서 수요와 공급이 대체적으로 맞아졌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아이들이 숫자가 주는 데다가 외국 대학이 들어와요. 여러분 사제분들이 하버드 대학이 만약에 서울에 분교를 냈다고 쳐봐. 서울대학 보내겠어? 하버드 대학 보내겠어? 난 하버드 대학 보내네. 그런데 앞으로 하버드 대학이 됐든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이 서울에 드디어 분교가 생기기 시작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 장관이 됐던 교육의 경쟁력을 놓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학교 망한다고 이제 야단 벅석이요. 난 진작 열어 썰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학 교수 중에 죄송하지만 실력 없는 사람 많아요. 그냥 대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자기 연줄로 돼서 대학 들어간 사람들 많다고. 그런 사람들 죄송하지만 실력 없으면 대학에서 다 물러나야 되는 거야. 실력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야 그 사람이 청출어람을 해서 우리를 넘어서야 선진국에 가는 거 아니야. 맨날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하면 계속 후진국으로 가는 거지. 그게 어디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까? 제가 늘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과정을 다 모든 섹터에서 그렇게 갈 거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세 번째, 법률시장. 요거 말이에요. 빨리 열려야 돼. 요새 변호사가 무슨 특권이냐고. 변호사 요새 로스쿨, 법률 전문대학원 생기는 거 잘하는 거예요. 2007년부터인가 생기지. 일반 사람들이 저 4년제 대학 졸업받은 다음에 전문대학교 2년 가가지고 변호사 시험 보면 합격하면 변호사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양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가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 변호사들끼리 경쟁이 시작되잖아. 그럼 경쟁이 되면 수입료가 떨어지잖아. 그럼 일반 고객은 좋은 거 아니에요. 변호사 사무실 많은 데서 골라가고 얘네들 이제 팜플렛 뿌리기 시작한다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싸게 드릴까요? 정말이에요? 미국의 뉴욕의 변호사는 10명 중에 2사람이 현재 실직자라니까 그래. 뉴욕주 변호사가.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오고 있다. 고소득자라도 과거의 소득자만큼 지금도 못했지만 미래로 갈수록 불안한 사회를 가고 있다라고 스탠마이어가 분명히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사회보장제도에 나는 공룡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다고. 그래서 정부저축보다는 차라리 개인저축이 낫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의 상황 속에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종되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스탠마이어가 미국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하고 있는 경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스탠마이어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장부를 조작한다고 항아리가 채워지진 않는다. 이거 기똥찬 얘기야. 이게 지금 미국 정부를 대고 한국 정부를 대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A면이 끝났습니다. B면으로 돌려서 들어주십시오. 장부, 치부책 말이요. 그거를 지가 항아리에다가 열심히 옆에 있는 사람이 일하고 나서 매달 10,000원씩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500만 원이 됐어. 아버지가 오더니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아들아 이 500만 원 좀 빌려가자. 그 대신 내가 써줄 건 없고 여기 500만 원이라고 여기 써놓고 약속금 하나 덜렁 집어넣고 가져갔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장부책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아버지한테 받을 것임. 근데 그놈의 아버지가 파산이 된다든지 하면 뻥 아니요. 그러니까 장부로 비어진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정부에서 대차대조표를 맞춰놓은 것 중에 못 받을 돈이 됐든 쓸데없는 돈들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 있어서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빈 항아리들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다. 이게. 그것이 미국을 일단 예로 삼아서 스탠마이어가 얘기를 했지만 한국도 거의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노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스탠마이어가 그 다음번 단계 얘기한 게 뭐야? 그렇게 개인저축과 정부저축까지도 못 믿고 고소득층의 딜레마에 빠지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면 그리고 파이낸셜 드래곤인 히드라하고 싸우려고 그런다면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칼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을 충분히 갖는다 하더라도 머리만 자르면 머리가 다시 나오는데 그 칼을 심장에다 꽂을 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산들을 갖고 있으면서 흑자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산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팔아서 내 손에 현금으로 들어올 때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내 손에 있는 현금이 효자다 하는 말이 한국말에 있는 거예요. 거기 나 산이 5,000평 있으면 뭐 어떡하고 해도 내놓고 1년, 2년 계속 안 팔리고 가격을 싸게 했는데도 안 팔리는 자산은 손에 있는 현금만 못하다 이런 얘기죠. 칼은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쓸데없는 칼이 많을 수도 있다. 그걸 재정계획이라고 그래요. 손에 든 현금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중요하게 히드라를 갖다 찍을 수 있는 심장에 칼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보시겠어요? 이 퇴직자에게 많은 사람들한테 만약에 본인이 관둔 다음에 본인이 살아갈 때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하는 계산을 한번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제분들한테 옛날처럼 기댈 수 있느냐고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제분들한테 옛날처럼 기대서 살 수 있는 가정이 몇 가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서양 사람들은 절대로 대가족 제도가 없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보난자라는 영화를 보셨죠? 미국 영화 중에 보난자라는 영화 있어요. 서부 가축 시대. 전부 대가족이야. 그때는 우리보다 더 대가족이야. 근데 대가족이 산업화가 되면서 선진화가 되면서 대가족 제도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각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먹여 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분가가 되는 거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우리나라 요즘에 젊은이들이 나가서 사는 것들이 효심이 옛날부터 없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부모들하고 파이낸셜 드래곤이 여기저기 걸쳐 있으면서 말이죠. 같이 살다 보면 오히려 다툼이 많거든. 차라리 따져 살자. 니네들끼리 부부지간에 열심히 사는 거 내가 뒷바라지 하기 싫으니 니네들끼리 나가 살아 차라리. 그 중에서도 혼자 만약에 며느리가 5곳이 시아버지 시아버지하고 같이 생활만 할 수 있다면 데리고 살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나가서 전부 딴 일을 하려고 하거든. 그 딴 일 하는 애가 처음에는 미웠어요. 이해가 안 갔다고. 근데 거기도 파이낸셜 드래곤 히드라가 있다는 걸 천천히 보게 된다고. 차라리 니네들끼리 나가서 사는 것이 가족 전체를 위해서 낫겠구나 해서 분가를 시키는 것이 옛날 방법에 의한 대가족 제도가 소가족 제도로 분리되고 있는구나. 현상이 똑같다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분가되는 것을 절대로 이상한 현상으로 봐서는 안 돼. 선진국으로 가면은 대가족 제도가 전부 소수 정예로 쪼개지는
소가족지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일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지금도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모네인데 이모님 낸 말이 가족이 큰아드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데 큰일만 있으면 가족이 하나도 빠짐없이 부부들하고 전 집안이 거의 다 모이는데 너무 좋다고. 파이낸셜로 큰 넉넉치는 않아. 근데 행복이 그득해. 난 그걸 늘 부러워해요. 그 집은 마음을 빈 집이야. 그렇게 하면 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욕심을 버리면 된다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의 가장 큰 다툼은 결국은 돈이에요. 옛날로 치면 광의 열쇠를 누가 지느냐 이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돈이 넉넉해가지고 며느리 올 때마다 한 500만 원씩 주면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아가. 이지랄하면 매일 가서 시어머님 주무시는 데다가 맨 합장하고 절한다니까 그래. 이건 없는 걸 아들 돈을 누가 쓰느냐 하는 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똑같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환장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까도 얘기한 파이낸셜 드래곤 히드라나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퇴직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후를 열심히 살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걸 미리미리 생각을 안 하시는 사람이 미래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이다 라고 스탠마이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때까지 그 많은 돈을 지금부터 창출할 자산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대안 제시를 스탠마이어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실래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미래가 변한다고 했으면 그 시대에 맞게끔 준비를 하는 방법 위에 딴 게 뭐 있어? 둘 중에 하나야.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난 그저 그냥 최저 생기만만 갖고 그저 골방에서라도 살래 포기하든지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위에는 없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넉넉한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손주한테 줄 돈이 주머니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랑을 베풀더라도 훨씬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멋있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나이 들어서요 돈 없잖아요. Money talks란 말이 있어요. 좀 미국 말에. 돈이 말을 한다. 진짜 주변에 보면 정말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그레이 딱 넘기시고 멋지게 정장하신 분들이 떡 좋은 차에서 내리고 자제분들 떡하니 뭐 가끔 모여서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사주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냐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한 사람 아니야. 정신없이 살아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정신없이 살아왔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야. 세상을 모르고 살았던지 아니면 진짜 정신 빠뜨리고 살았던지. 안 그래요? 하나가 더 있을 수 있겠네. 욕심 없이 살았던지.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늘 갖는 사람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서 파이낸셜 시드라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스탠마이어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미래를 대비하는 수단들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 거냐 하는 것이 파이낸셜 드래곤, 히드라를 죽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걸 스탠마이어가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직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에 의존하는 사람은 일상적인 노동에서 벗어나면서 자유로움을 찾을 수 있다. 맞잖아. 무진장 어려운 말이요. 그러나 맞다고.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일반적인 직장은 언제든지 그만둘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원천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나 자산을 갖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워진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시스템이나 자산이 있으면 무진장 좋겠다. 그것을 스탠마이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 아까 짐론이 됐던 이런 선, 앤서니 로빈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게 시스템이야. 그 시스템 중에 가장 좋은 시스템은 자신을 복제해서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복제가 돼서 개인의 프랜차이즈를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똑같이 활동을 하면서 자기한테 프랜차이즈 피를 내는 거라고. 그것이 기업적으로 된 게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 됐든 맥도날드 햄버거가 됐든 이런 거라고. 소위 말해서 엔터프라이즈 프랜차이즈라고 그래요. 또는 코퍼레이트 프랜차이즈라고 그러죠.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만들 수 있으면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프라이빗 프랜차이즈. 개인의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 볼까요? 내가 부동산 중개인이야. 내가 부동산을 잘하고 있어. 내가 부동산 중개인이 새끼를 치는 거야. 가능하잖아. 그래서 ABC를 둬. 밑에다 열심히 두고 트레이닝 시켜. 프랜차이즈 에이전트를 만들어.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거야. 5%를 내가 먹어.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건 나가서 돌봐줘.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무슨 뭐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디자이너야. 그 밑에 제자를 길러서 너 거기 A1, B1, C1 원장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말다시피 영어 학원이 됐던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개인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만들어라 이게. 충분히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아니면서 시스템이 있는 것들이 이따 말씀드린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스탠마이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우지한 시스템은 분명히 우리들한테 미래를 줄 수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뒤집지 않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쥐새끼 같다. 쥐란 건 말에 자기가 새로운 길을 가려면 최소한 20, 30번을 1m를 왔다 갔다 한 다음에 1m 전진한대. 그래서 5m를 가려면 1m 간 다음에 또다시 20번을 살금살금 갔다 왔다 해서 이 길인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쥐를 잡으려고 그러면 예, 영곤아, 쥐도 여기다 놔라 하고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럼 쥐 다니는 길이야. 이렇게 돼. 쥐가 다니는 길이 있다고. 사람이 쥐새끼하고 똑같습니다. 절대로 움직이던 방법에서 주변을 안 봐요. 여러분, 집에서 아파트에서 버스 타러 나갈 때를 내일부터 한번 계산을 해봐. 나는 어떤 땐 나도 놀라는 게 밟는 블록도 비슷하다? 안 그래? 분명히 이쪽으로 할 수 있는데 벽 이쪽으로만 간다? 그리고 저쪽 골목도 있는데 반드시 이걸로만 가. 쥐하고 뭐가 달라? 일상생활을 할 때 직업을 바꾸거나 미래를 바꿀 때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거야. 자기가 온 길만이 그냥 살아가는 길인 줄 안다 이거지. 그거 우리들한테 가장 큰 장벽이에요. 저도요. 한 거대한 직장에서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걸로 갈 때 그거 이외에는 없는 줄 알았어. 이렇게 더 크고 멋있는 세상이 있는지 몰랐다고. 난 그래서 후배들이 직장 그만둘 때 오히려 툭툭 두들겨. 자식아 빨리 먼 세상에 나가봐라. 훨씬 큰 게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오래 있을수록 손해야. 정상까지 가지 않는다면 갔다가 나와도 58세밖에 안 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한다. 세상은요. 생각을 바꾸면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자꾸만 놓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가는 사람들 많이 보죠. 난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나처럼 그렇게 대기업에서 그렇게 짜여진 상태에서 맨날 넥타이 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나올 때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건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보고 문을 열고 나가면 더 큰 세상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미래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는 것이 생각을 뒤집으면 자유가 보인다라고 스탠마이어가 얘기를 하면서 시도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마을에서 조사를 했더니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 마을은 전부 남녀가 전부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한 거예요. 왜 그런가? 전부 50cm 된 빗자루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빗자루를 계속 쓰는 거야. 그냥 할머니 때부터 쓸었으니까 아버지도 엄마도 그거 갖고 쓸고 밑에 애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걸로 맨날 쓰는 거야. 수십 년을 엎드려서 쓸다 보니까 전부 등이 시들어 이게야. 한 사람이 딱 가서 야 이거 빗자루에다가 70cm 정도 더 잣대기를 길게 해서 1m 20으로 만들어서 막 서서 쓸어. 이렇게 된 생각을 3대가 걸쳐도 못하더라 이거야. 그게 바로 쥐새끼 같은 사람의 근본적인 감옥 속에 갇힌 생각이다. 난 이 책 읽으면서요. 나 스스로도 그런 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현재까지 생활하던 것이 다냐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감옥에서 자신을 탈출하는 대단히 소중한 생각의 전환이다 라고 스탠마이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걸 할 때 가장 중요한 방해자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또래 집단의 압력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이 사람이 표현을 잘했어요. 또래 집단의 압력이라는 게 뭔지 알아? 같이 가는 놈 중에 한 놈이 튀려고 그러면 옆에 놈이 끌어당기는 거야. 마 그런 거 하지 말어. 자식이 아이 자식. 왜 그 같이 가는 다 좋은데. 이 개가 말이에요. 우리 물통에다가 우리 저 옛날에 뒤지박 같은 데다 개 거품 빼느냐고 집어넣은 거 보셨어? 개는 옛날 완전히 반질반질한 양은이 아니면 웬만큼만 있으면 다 넘어오는 애예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분명히 넘어올 것 같아서 그거를 거기다 놓고 엄마들한테 그거 그렇게 너무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가는데도 넘어오는 놈이 없어. 왠지 알아요? 뒤에 개가 앞에 가는 개를 끌어당겨. 올라가려고 그러면 너 어디가?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같이 가려고 그러다 이는 같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게 또래 집단 압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 용어인데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다. 그냥 살아. 그냥 가 임마. 그걸 왜 인지하려고 그래? 또래 집단 압력. 그게 가장 무서운 방해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게 말이에요. 열심히 하려는 데선 또래 집단이 오히려 윈윈이 되는 데가 있어. 야, 이 새끼야 너 굿아이디어다고 한번 해봐. 하다가 잘 되면 나한테 알려줘. 이런 또래 집단을 만나야 되는데 상호 끌어당기는 또래 집단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굉장히 불안전하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또래 집단 압력은 99%가 네거티브해. 전부 주변에서 끌어당길 놈이 있지 끌어서 밀어 올려주는 또래 집단 압력은 거의 없다. 그래서 미래를 바꾸는데 그렇게들 주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과 타성이라는 거야. 습관하고 타성에 젖어서 그거를 틀을 못 벗어난다. 그 틀을 깨는 사람이 성공자가 될 확률이 높은데 그걸 못 깨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생각을 뒤집어서 한 번만 바꿔서 하라. 생각을 뒤집어서 하라. 반드시 손바닥에는 양면이 있다고. 자꾸만 안쪽만 들여다보면서 손금이 있네 라고 보지 말고 뒤집으면 등이 보인다는 생각을 반드시 한 번씩만 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세상이 달리 보이면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스탠마이어가 쭉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머리에 자기가 세뇌를 시켜놓고 있다 이런 얘기야. 넌 이거나 해서 먹고 살아야 돼. 넌 더 이상 할 거 없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나쁘게 시켜놓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걸 튀어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의 세뇌하는 방법이 늘 자기를 묶고 있다.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어디 가잖아요. 자 이번엔 될까? 이러다가 뒤에서 소해서 넌 그런 거 여태 해서도 한 번도 된 적이 없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실패의 구렁텅이로 계속 몰아집어넣는다 이런 얘기거든. 그걸 끊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미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얘기의 키포인트가 뭐냐? 프라이빗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가 이것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트워크 사업이다. 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빗 프랜차이즈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네트워크 사업이 그 중에 하나다는 얘기지 100% 그것만이다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분명히 오해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근데 말이죠. 이 프랜차이즈, 개인 프랜차이즈라는 건 이런 개념이지. 갑이란 사람이 을을 후원해주고 을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을이 번 돈의 일부를 내가 받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BBQ 치킨이 본사가 후원해주고 BBQ 치킨 대리점이 성공을 하면서 거기서 프랜차이즈 피를 얻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밑에 사람을 다시 후원하고 그 사람이 성공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프랜차이즈 피를 내는 거나 똑같은 컨셉이다. 이런 얘기.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요. 아주 기똥찬 아이디어. 중요한 건 돈과 사람을 많은 경우에 잃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것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네트워크 사업이다 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돈 갖고 장사하는 건 누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사업을 동업을 하다가 돈을 같이 투자했다가 돈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잊어버린다는 사람을 우린 너무나 주변에서 많이 본다고. 예,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팀이야. 이 사람을 열심히 키워놨어. 그럼 내 자리에 올라와야 돼. 내가 물러나야 돼. 사람을 잃게 된다고. 돈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경쟁사회니까. 그런데 그것을 피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개인 프라이빗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윈윈이다 이게. 네가 커? 그럼 난 같이 올라가는 거야. 같이 커. 무한대로 크니까. 거기에 대한 돈과 사람을 잃을 필요가 없는 사업군 중에 하나를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논리정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때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건 정통적으로 이 개인 프랜차이즈의 정신에 입각해서 늘 가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게. 본인은 올라갔는데 밑에 놈은 죽었다든지 밑에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앉아있다든지 이건 아니다. 이게. 그걸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수입원을 창출해주는 시스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바로 수입원을 창출하는 바로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에서 5, 60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네트워크 사업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몇 가지 이 사람이 주장한 거니까 이 사람 걸 우선 제가 소개를 드리고 제 의견을 얘기할게. 첫째,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맞잖아. 분명히 맞는 거예요. 물론 그 시스템에 합류하면서 가끔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회의 시간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직장처럼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은 분명히 없는 거야. 두 번째, 큰 자본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당연하지. 돈 투자하면 그 사업 하는 놈이 미친놈이지. 세 번째, 재택사업이다. 맞아요. 집에서 다 할 수 있어. 차에서 다 할 수 있어. 전화기만 들고 다니면서 컴퓨터 앞에서 다 할 수 있어. 분명히 회사 안에 묶여져 있을 필요 없다 이게. 넷째,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본인이 정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시험이나 정해진 교육기간이 없다. 이것도 아주 재밌어. 이 사람이 써는 건데. 시험 보는 거 없다 이게. 그 다음에 정해진 일정한 교육기간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자격증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다 이게. 차별이 없다. 사실은 차별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차별은 없죠. 남녀 차별, 학벌의 차별이 없잖아. 남녀노소 아무나 할 수 다 있다고. 그죠? 사실은 차별이 없어. 사실은 차별이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차별이 없는데 실제로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면 차별을 느낀다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느낌이야. 일단은 시스템에는 차별은 없는 거야. 그러나 분명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차별은 있어. 다음, 직원이 없다. 그렇지. 혼자 하는데 무슨 직원이 있어. 밑에 있는 사람은 밑에 직원이 아니거든. 파트너지. 위에 있는 사람은 스폰서지. 직원이 아니거든. 서로 윈윈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거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 맞죠?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제품을 갖다 집어넣으면 다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간다. 새로운 것이 계속 늡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이템이 작았는데 날이 갈수록 아이템이 계속 늘고 못 쓰는 아이템은 다 버리고 신제품 나온 거 다 집어넣어도 시스템으로 그대로 다 소화가 될 수 있다. 맞는 얘기야.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경험자가 지원을 한다. 맞죠? 그걸 스폰서라고 그러지. 윗사람들이 사업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건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요. 선배가 후배를 지원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쪽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외상거래나 금전 문제로 속 썩을 이유가 없다. 사실은 현금 거래가 정상인데 가끔 정통 네트워크가 아닌 데서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 그게 되고 있다면은 스탠 마이어나 이런 일반 사람들이 정통 네트워크를 전부 호응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라고. 절대로 외상거래가 있거나 수급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대로 흘러간다면. 법적 책임이 거의 없다. 이건 회사 같지 않아서, 그죠? 자기하고 완전히 끝나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돈 받고 하면 깨끗이 끝난다 이거죠. 중요한 건 그 회사, 소위 말해서 어떤 네트워크 회사의 본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건 본사의 책임이지. 다음에 수입의 잠재력이 무한하다. 맞아요. 수입의 잠재력이 무한한 건 다른 직업보다 많이 있을 수 있어. 부동산 중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부동산 중개인은 수입의 잠재력이라 됐든 뭐가 있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에어리안을 벗어나서 혼자서 다닐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극대화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입이 무제한은 아닌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 달에 얼마 이상을 뛸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다. 내가 매일 하루에 2탕씩에 만약에 강의를 한다고 쳐. 한 번 강의에 얼마를 번다고 쳐. 곱하기 하면 나오지. 그 다음에 방송 뛴다고 쳐. 시간 정해져 있는데 다 해서 나오면 한 달에 난 얼마 이상 못 벌어. 그런데 네트워크 사업은 밑에 파트너 사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수입은 무제한이 될 수 있어. 난 약 올르는 게 젊은 친구가 말이야. 잘 돼가지고 한 달에 1억씩 들어오더라고. 1억씩. 1년에 12억이야. 그걸 밀리언웨어라고 그러지. 100만 장자, 1000만 장자가 한국에서 나왔더라고. 1년에 120억 원을 버는 놈이 있어요. 한국이 아니라 홍콩에서 나왔대더만. 놈이라 그래서 미안해. 그런 분이 있어요. 100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있다고. 전 세계 어떤 사람이 자기 밑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자기한테 꼭대기에 올라오는 돈이야. 무서운 시스템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피라미드라고 오인할 수 있는 충분한 거야. 엄격히 보면 피라미드 조직은 일반 조직도 다 피라미드 조직이에요. 그냥 그래. 일반 조직도 다 피라미드 조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불법인 다단계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위에 보실래요? 밑에 있는 직원들 5명에 과장 하나, 과장 셋에 부장 하나. 그게 피라미드 조직이 뭐야? 회사에서 한다고 해서 피라미드 조직이 아니냐고. 피라미드성 조직은 똑같은 거야. 삼각구도가 나쁜 건 아니지.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모든 사람이 같이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이 나머지 문제다 이거지. 마지막으로 말이죠. 특별한 판매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 없다라고 이 사람은 썼는데 이건 내가 조금 이의를 제기해 두었어. 여기도 특별한 판매 기술이나 전문성은 필요해. 다만 이 스탠 마이어가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마 이런 것일 거야. 자동차가 됐든 이런 것처럼 전문 기술 속으로까지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나는
여러분이 만약에 네트워크 사업이 직간접적으로 관여이 된다면 또는 다른 사업에 관여가 된다면 그 업계에서는 최고가 되도록 전문성을 갖춰라. 내가 늘 얘기를 하는 거야. 판매 기술이나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요거는 번역을 했지만 약간은 좀 껄쩍지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숨어있는 가능성을 꺼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쳐라 하는 게 스탠마이어가 주는 거고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해온 얘기야. 볼래요? 이것이 올바른 합법적인 소위 말해서 시스템인가. 유사한 피라미드 구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울리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철저히 검증이 돼야 돼. 최소한 이미 그렇게 갔거나 그렇게 가고 있는 조직이다 하는 것을 명쾌하게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 윈윈 파트너십. 소위 말해서 이것이 아래 위로 다 뭉쳤을 때 이게 다 같이 크는 조직이냐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늘 염두에 두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사업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야. 진짜 사업이 아니잖아. 저는 처음에 진짜 사업이 아닌 줄 알았어. 비즈니스요. 이건 완벽한 비즈니스요. 여러분들께서 회사에 있는 물건 갖고 다른 어느 조직에서 겪는 모든 인간관계 관계를 다 뛰어넘으면서 자기의 조직을 만드는 완벽한 사업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자기가 개인 가게를 하거나 여러분이 1인 사업자로 하거나 똑같아요. 이건 분명한 비즈니스예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대신해 줄 수 있다. 이게.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이 돈을 벌잖아. 이렇게 의문을 낼 사람이 있다고 스탠마이어가 주변 사람들한테 늘 들어오던 얘기를 자기 책에다 쓴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피라미드 아니야? 했을 때 내가 답을 줬죠. 네,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윈윈 파트너십이냐? 예, 윈윈 파트너십이야. 세 번째 진짜 사업이 아니잖아? 진짜 사업이야. 네 번째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이 돈을 벌잖아? 아닙니다.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있는 동안에 그 밑에 라인은 그 사람보다는 덜 벌지만 분명히 더 많은 돈을 벌진 못하지만 돈을 벌어가. 중요한 건 네트워크 사업의 가장 강한 강점은 후배가 선배를 앞질릴 수 있다는 거야. 이건 기가 막힌 강점이야. 절대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볼래요? 혼자 클 수가 없어. 내가 그냥 다른 회사에 예를 들겠어요. 이 사람이 위로 올라가려면 4개의 라인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 4개 라인 중에 3개가 가다가 하나가 무너졌어. 이 사람은 탈락이야. 근데 이 사람은 밑에다 4개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4개씩을 만들어서 이 사람보다 먼저 갈 수 있다고.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밑에 놈은 무슨 재미로 하냐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꼭대기에 있는 밑에 사람도 상응하는 퍼센티지만큼을 다 같이 윈윈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회사마다는 다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스탠마이어가 정통 네트워크를 지원해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없더라. 이런 퀘스천들 많이 받을 거야. 제가 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던 대한민국의 유수한 법과대학을 졸업해서 100명 중에 하나가 변호사가 되는 거야. 99명은 다 낙방이야. 법과대학 갔다고 해도 다 변호사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사업해서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오산 밑에 평택이야. 알아서 반드시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 계통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나는 얘기를 해.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 다른 거에서 그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나한테 가져와라. 대한민국의 성공자 반열에 들어가거나 모든 사회에서 성공자 반열에 들어간다는 건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99명의 실패자를 밑에다 밟고 올라가는 게 성공자라고. 그러면 에브리바디 다 성공자 되게. 그런데 상대적으로 돈이나 자본이나 사무실 없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길게 파이프라인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데 있으면 그거 하라. 난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진짜 성공한 그 시스템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는데 어떡하냐고. 내가 약이 오를 정도로 돈을 버는데. 좌우당간 이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없더라는 말은 바보 같은 소리예요. 마지막 하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절대로 공짜 점심은 없는 거야. 이거 말이죠.
어떤 거 해가지고 금세 성공하겠다. 이거 사기야. 있을 수 없는 거야. 반드시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란 말이 있어. 누가 공짜로 점심 줘? 공짜로 점심 주면 뭘 시켜 먹든지, 이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무슨 뭐 설거지 하는데 또는 이삿짐 날라달라는 표시고, 뭔가 있는 거야. 나중에 뭔가 있다고 우리 애 좀 봐달라든지 말이지. 말은 못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런 얘기야. 가끔 안티사이트에 사기라고 하던데 이런 게 가끔 뜨는 게 있나 봐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기zo 스탠마이어가 써오는 거야. 내가 오늘 말이죠. 어느 사이트에 얘기를 듣다가 그랬어요. 이 인터넷 사이트에 거기 올린 글을 100%들 믿고 있다면 정말 바보 멍텅구렁이야.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 중에 한두 개인 걸 갖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당연해. 이렇게 내가 있을 때 다섯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쪽에는 손금을 보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뒤 보는 사람이 있고, 옆 보는 사람이 있고, 내 시계 보는 사람이 있고, 지금 여기 단추가 하나밖에 없네, 두 개밖에. 이거 전부 보는 게 달라요. 균형 감각 이시 보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들 말에 일리가 있어서 귀를 기울이지만, 안티 사이트에 몇 개 올라온 글 가지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완전하게 사람들이 설복을 당한다면 그건 난센스예요.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정통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있는 회사들이라면 늘 안티 사이트에 온 사람이 누굴 만나서 딱 얘기하더라도 100% 그 사람의 얘기를 반드시 방어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그거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모든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회사들과 모든 주변에 있는 파트너 사장들과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애를 쓰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스탠마이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탠마이어는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던 Financial Dragon이라는 것을 How to Slay, 어떻게 없앨 것이냐는 얘기에 대안으로 제시한 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크게 남은 프라이빗 프랜차이즈를 각자가 활성해 보도록 애를 써라. 그 중에 대안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사업인데 그 네트워크 사업의 강점은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그 강점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정통으로 길게 보면서 마라톤을 하듯이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주변에서 그런 사시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스탠마이어는 이 책에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 조목조목 전부 반대 의견을 명쾌하게 제시를 한 것이 이 책의 아주 기가 막힌 특성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얘기하는 방법은 미래 희망을 찾는 해법으로서 다음과 같이 두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 뒤를 돌아다보는 시력은 나쁜가? 즉, 자기가 과거를 돌아다보는 시력은 나쁘냐고 묻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흘러온 거를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린다 그 얘기예요. 자기는 반드시 뿌린 대로 모든 씨앗은 거두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주변 탓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실과 유능하게 모든 조건이 안 좋더라도 그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쳐다보는 시력이 나쁘다 이거야. 안 보려고 그러지. 자꾸만 자기 합리화에 쑥 빠져 있다 이거야. 그러면 미래도 못 본다 이거야. 자기를 냉철하게 반성하는 자세가 없으면 절대로 미래에도 성공 못한다. 과거를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절대로 미래도 자기가 건설 못해. 그거를 스탠마이어가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할 때 반드시 찾는 해법으로서 첫 번째, 자기를 명쾌하게 반성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수립해봐라 라고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다가 부탁을 하는 것이, 컴퓨터를 앞으로는 활용하지 못하면 큰 성공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맨 나중에 달았어요. 네트워크 사업이 됐든 다른 사업이 됐든 완전히 앞으로는 21세기 인터넷 혁명 시대를 그대로 끌고 가려면 아무리 연령층이 높더라도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스탠마이어가 이 책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여러 번 읽고 번역을 하고 다시 강의를 위해서 정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느꼈음을 제가 한번 2, 3분 내로 정리를 하면서 전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선 욕심덩어리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자기의 욕심에 치여서 늘 파이낸셜 드래곤, 히드라를 늘 주변에 두게 돼 있다. 동양적 사고로 제가
분석해서 반성하는 겁니다. 만약에 욕심만 쫙 떨어뜨릴 수 있다면 여기서 스탠마이어가 얘기하는 파이낸셜 드래곤 히드라는 상당 부분 없어질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현대사회와 미래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놈의 욕심 죽이기가 정말 만만치 않다. 왜? 주변에 보여지는 게 너무 많다. 아까 제가 성우 리조트 갔다 오면서 또 순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런 데 푹 묻혀 사는 사람은 우리 같은 욕심이나 고민도 없을 텐데 이 생각나 하고 왔다고 아까. 그냥 농사 짓고 거기에 있는 데서 맨발에 그저 부르트면 어떻고 앉아서 소주 한잔 막걸리 드시면서 옆에는 할머니랑 재밌게 얘기하시고 밤 되면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맑은 공기 쐬고 나가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분들이 욕심이 생기는 게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방송을 접하고 하면서 욕심이 보글보글 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처럼 현대사회를 살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보는 사람들이 욕심을 자제하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따라서 파이낸셜 드래곤, 히드라는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중요한 건 파이낸셜 드래곤, 히드라가 어차피 생길 거라면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히드라를 처치하는 방법을 가졌을 때 우리가 욕심도 채우면서 미래를 대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파이낸셜 히드라를 갖다 가슴에다 꽂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세요. 젊었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사업이 대안 중에 하나긴 하지만 must be 반드시 그것은 아니다. 이건 제 해석이니까.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되는 거야. 박찬호 던지면서 150 벌잖아. 박세리 휘둘르면서 150 버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의 유명한 배한성 씨 한 달에 1억 원 이상씩 벌어요. 자동차만 4대요. 자기가 자동차가 취미야. BMW 탔다 뭐다. 그 사람은 다른데 아주 굉장히 소박하신 분이에요. 각계에서 최고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깨끗이 끝난다고. 그림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그리면 먹고 사는 데 전혀 문제 없어. 무슨 파이낸셜 히드라가 어디 있어. 그 말이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좋다. 나는 우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각자의 반에서 최고로 성공하면 깨끗이 끝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차선의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차선의 방법은 국가의 연금도 아니고 부모한테 유산을 왕창 받은 게 아니라면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미래를 준비한다기보다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일일 것이다 이거야. 대부분 100명 중에 99명은 1명 정도는 하고 있는 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전문 경영인으로서 말이죠. 봉급을 수십억씩 받는 사람들이 있어. S그룹에 윤 무슨 부회장 이런 사람 연봉이 50억이요. 그런가 2년만 벌고 나중에 퇴직금 받으면 사는데 지장 없잖아. 그것도 역시 그 계통의 최고가 돼서 그런 거라고. 그런 게 아닌다면 반드시 자본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이 스탠마이어가 얘기한 프라이빗 프랜차이즈. 프라이빗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사업인데 그것이 서양의 검증을 거쳐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아까 몇몇 사람들이 사기가 아니냐 또는 무슨 뭐 정상에 있는 사람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탠마이어는 조목조목 그것이 아니다 라고 논리청인에게 논리학자답게 명쾌하게 끌어내면서 그것을 미래를 쳐다볼 수 있는 방법의 대안으로서 이 사람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본인은 100% 동의를 한다. 다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드물게 나오는 법이니까 그 성공을 무조건 일적에 왔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 아니다. 그 꿈을 제발 깼으면 좋겠다. 무엇인가 하나를 하면 죽여야 돼.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는 거야. 다른 데 넘보지 말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돼야 되는 거야. 거기서 최고 안 된 사람은 딴 거에서도 최고 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해? 중요한 겁니다. 단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현재까지 엄밀하게 반성해보고 미래를 쳐다봤을 때 이건 나하고 어쨌든 지난 시간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래서 새롭게 사이드잡, 더블잡으로 이걸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와서 저 이거 해보겠습니다. 난 별로 찬성 안 해. 직장 다니고 있는 친구가 어떤 사람이 좋은 회사 때려치고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놈 나한테 오면 난 개인적으로는 반대해.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보는 기질이 없으면 여기 와서 들어와서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학교 때는 학생은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야. 학생이 가끔 내 독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난 절대 반대야. 머리에 피나 마르고 해라. 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학점 제일 나오는 놈이 전문집에, 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 잘하는 놈이 딴 걸 시키면 그거를 반쯤 죽이는 습성이 있는 거거든. 그걸 영어로 habituation, 습관하다 그러잖아. 1등 하는 놈은 다른 걸 시켜도 늘 1등을 해. 반쯤 죽이거든. 그거를 늘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서 만약에 네트워크 사업을 프라이빗 프랜차이즈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 테이프인 부자들의 성공 습관이나 이런 데 거를 다시 음미하면서 완전히 죽이는 작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다지 큰 미래가 보장되는 성공자로서는 클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거꾸로 얘기하면 분명하게만 열심히 하면 이거는 미래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의 반영구적으로 웰빙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프라이빗 프랜차이즈의 한 섹터다 하는 얘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